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개인 파산 관련 자료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70대 여성분의 파산 신청 서류인데요. 이걸 통해서 실제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 의미는 뭔지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물론 채무자 정보나 사건 번호 같은 개인 정보는 저희가 다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는 그 파산 관제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보고서의 일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나 뭐 빚, 어떻게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 이런 걸 다 조사해서요, 법원에 보고하는 거죠. 면책,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정말 한 개인의 힘겨운 상황, 그리고 이 법적 구제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 서류에 담긴 핵심 정보를 좀 명확히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청인은 70대 여성분이시고 현재 직업은 없으신 상태. 파산 신청이랑 면책 신청을 같이 하셨네요. 자, 이 보고서에서 전문가님은 가장 먼저 뭐가 눈에 띄셨어요? 아, 역시 그 채무 총액입니다. 이게 약 8억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8억 7천이요? 와, 네.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은 보니까 예금, 보험 해지하면 받을 돈, 또 임대차 보증금 이걸 다 합쳐도 한 650만 원 정도예요. 네. 8억 7천 빚에 재산은 650만 원. 네. 그리고 월소득은 이제 기초연금이나 이런 걸로 보이는데 10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이건 뭐 소득이나 재산 규모를 봤을 때 빚을 갚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억 7천만 원. 이게 서류상의 숫자인데도 듣기만 해도 그 무게가 정말 엄청나게 느껴지네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어려워지신 걸까요? 경위가 좀 나와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요. 남편분 돌아가신 후인 2011년에 지인 권유로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사업을 하셨군요. 네. 근데 경험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사업이 잘 안 되면서 그때 큰 빚을 지게 되신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습니다. 사업 실패가 시작이었군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그걸 카드 대출로 막거나 또 지인들한테 빌려서 충당해 오신 거예요. 사업 실패 후에 또 생활비 때문에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이었네요. 정말 좀 안타까운데요? 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2020년 이후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어요. 허리, 무릎, 또 머리까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수술까지요. 아이고. 네. 그래서 사실상 근로 능력을 거의 상실하신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업 실패, 생활고, 그리고 건강 악화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결국 파산 신청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정말 삼중고네요. 혹시 가족들 도움은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령의 어머니가 계시긴 한데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따님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댈 곳이 마땅치 않으셨겠네요. 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의지할 곳이 거의 없는 정말 홀로 어려움을 다 감당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1974년에 아버님이, 2010년에는 배우자분이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은 재산은 따로 없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650만 원 정도 남은 재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빚이 워낙 크니까 이걸로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파산 절차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파산법에는 채무자의 정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있거든요. 바로 압류 금지 재산이라는 규정이에요. 압류 금지 재산이요.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군요. 이건 건드리지 말라고. 맞습니다. 이분의 경우에요. 예금이 한 137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건 법에서 정한 6개월간의 생대비 범위 안에 있고요. 보험 해지 환급금도 한 16만 원 정도,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보호하는 소액 재산 범위 안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 돈이라서 이건 빚 갚는 데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판단하기를
이 재산들은 채권자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신청인이 계속 가지고 생활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자. 이걸 법률 용어로는 환갑 포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즉 빚은 8억이 넘지만 이걸 청산해서 채권자들에게 실제로 나눠줄 수 있는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본 거죠. 빚 갚는 절차를 진행해봤자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이군요. 그럼 이 절차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파산관제인의 최종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관제인이 크게 두 가지 핵심 의견을 법원에 냈습니다. 첫 번째는 동시 폐지 의견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재산이 너무 적어서 파산 절차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송달료나 관제인 보수 같은 거요. 그런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여기서 종결하자. 이게 파산 폐지거든요. 그 의견을 낸 거고요. 네, 폐지 의견.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면책 허가 의견입니다. 면책이라는 게 결국 빚을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법에서는 몇 가지 면책을 불허하는 사유를 정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경우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에게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즉 면책을 허가해달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파산 절차는 실익이 없으니 종결하고 동시에 빚은 탕감해줘서 새 출반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결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도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 결정을 내려서 이분은 8억 7천만 원의 빚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셨을 겁니다. 와, 오늘 살펴본 이 사례는 정말 단순히 법 조항을 넘어서 한 개인의 고단했던 삶,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서의 법적 구제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개인 파산 및 면책 제도라는 것이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과도한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개인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례처럼 채무자의 현재 상황, 또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경위,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 등을 아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이 신중하게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부분은 지켜준다는 점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요. 그게 핵심입니다. 8억 7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빚 앞에서 그 650만 원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 이건 단순히 법조항 몇 개가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시켜주려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인 셈이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네, 법적 절차의 이면에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삶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 사회의 이런 재기디원 시스템에 대해서 혹은 뭐랄까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